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지난번 미치의 앨범에 다 괜찮아요. 천국이 말했다. 죽은 엄마와의 만남 에피소드에 이어 이번에는 남편 파올로와의 만남을 읽어보려고요. 많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가는 애니의 모습에 저 또한 힘을 내고 위로받게 되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사랑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온다. 사랑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온다. 사랑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나 더 거부하지 못할 때 온다. 이것들이 사랑에 대한 다양한 진실들이다. 하지만 애니의 경우 10년 가까이 오래도록 아무 기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게 사랑의 진실이었다. 애니는 엄마와 아들을 잃은 후 모두 절연하다시피 하고 간호사 업무에만 파묻혀 지냈다. 매일 똑같이 파란색 수술복과 회색 운동화 차림으로 차를 몰고 같은 도로를 지나 시내로 갔다. 그리고 늘 가는 카페에서 똑같은 차를 시켰다. 하루하루 자신이 담당한 환자들을 보살폈다. 차트를 정리하며 환자들의 주치의를 알아두었다. 아픈 기억 때문에 소아과 근무는 피했다. 하지만 노인들과 아주 잘 지냈다. 노인 환자들에게 먼저 말을 붙이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니는 연로한 환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환자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약이 되는 걸 알았다. 그것은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지만 애니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 애니는 이제 상처받지 않으려는 목표를 갖고 살아갔다. 시간에 근무를 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사교 생활은 물론 데이트도 하지 않았다. 노란 곱슬머리를 검은 고무줄로 질끈 묶고 마음의 불을 꺼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식은 홍차를 들고 병원으로 걸어가다 힐끗 위를 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플랫폼에 파올로가 있었다. 빛바랜 청바지를 입은 어른 파올로가 널판지를 망치질하고 있었다. 애니의 영혼 밑바닥에서 지렛대가 작동했고 피가 콸콸 소용돌이 치면서 신경 종말이 따끔거렸다. 애니는 생각했다. 날 쳐다보지 마. 네가 보지 않으면 난 아직 도망갈 기회가 있어. 이봐요. 아는 사람 같네요. 너 애니구나. 파올로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애니는 슬그머니 왼손을 뒤로 숨겼다. 나야, 맞아. 같은 학교에 다녔지? 같은 학교에 다녔지. 난 파올로야. 기억나. 같은 학교에 다녔지. 같은 학교에 다녔지. 와, 애니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왜 이제 와서 고교 동창이 이렇듯 마음을 흔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파올로가 와, 애니라고 말했을 때 애니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와, 애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시 애니는 몰랐지만 사랑에 대한 다른 진실을 배우고 있었다. 사랑은 올 때 온다는 것. 아주 간단했다. 둘의 로맨스는 연애보다는 동창의 재회에 가까웠다. 그날 밤 둘은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주 내내 밤마다 만났다. 늦게까지 오래 웃고 떠들었다. 청소년기를 같이 한 덕분에 초기의 어색함은 전혀 없었다. 파올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한 가지 얘기를 마치면 애니가 턱을 괴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묻곤 했다. 파올로 가족은 이탈리아로 이주한 후 마을 사육사들, 순회하는 축구팀과 다양한 경험을 했다. 산속에서 1년을 보내면서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애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신만을 위해 아껴둔 사연인 것처럼 느껴졌다. 너는 어땠어? 엄마는 잘 계셔? 파올로가 물었다. 돌아가셨어.
속상해라. 그래, 난 너네 엄마가 좋았어, 애니. 엄마가 널 쫓아냈는데도 사납게 구셨지. 널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야. 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이 좋았거든. 파올로는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두 사람은 옛 친구들답게 짧게 포옹하면서 서로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며칠 후 스파게티를 먹는 날 밤에는 파올로의 차 앞에서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애니는 생전 처음 키스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러곤 파올로가 학교를 떠났던 그날 이후로 계속 간직했던 키스라고 하면서 네 사물함 앞에서의 그 사고는 키스로 치지 않을래 하고 말했다. 파올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못마땅해 하며 그 아이들과 자신의 처신이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 여자애가 나빴지. 애니가 말했다. 하지만 네 그림은 멋있었어.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 애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냐고? 왜? 내가 갖고 싶어서. 그 그림을 갖고 싶다고? 당연하지. 그 그림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는데. 애니가 무릎을 문지르면서 아래를 보았다. 그러곤 상냥하게 말했다. 넌 몰랐어. 아니 알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알았고. 애니가 고개를 들었다. 농담하는 거지? 천만에. 그러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애니, 난 14살이었어. 파올로가 대답하더니 활짝 웃었다. 진정한 사랑이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그리고 둘은 말 한마디 없이도 쭉 그러리란 걸 서로 알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애니는 벨리체크 부인의 휠체어를 밀고 새 노인병동으로 갔다. 부인은 뉴욕 출신으로 90세가 넘어 몸은 쇠약했지만 생기가 넘쳤다. 애니가 좋아하는 환자였다. 애니가 물었다. 새 병동이 어떠세요? 이전보다 크고... 애니가 멈칫했다. 파올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몰딩을 마무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올로가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미인분.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닌걸? 벨리체크 부인이 말했다. 어떻게 아세요? 애니가 물었다. 네? 어떻게 아십니까? 파올로가 부인과 악수하면서 말했다. 애니가 말했다. 벨리체크 부인, 이 사람은 파올로예요. 저희는 친구 사이예요. 파올로가 카운터를 향해 고개짓을 했다. 여기 음식이 있는 것 같네요. 애니는 누군가 배달한 빵과 다양한 종류의 햄을 보았다. 우리가 먹을 게 아닌데? 애니가 말했다. 우리가 먹을 게 아닌 게 아니야. 파올로가 짓궂게 대꾸했다. 시장하세요, 벨리체크 부인. 잠시 후 파올로와 애니는 장난치며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파올로는 빵 사이에 고기를 잔뜩 쌓았다. 그렇게 크면 안 돼. 애니가 주의를 주었다. 애니 말을 듣지 말아요. 벨리체크 부인이 말했다. 저는 늘 애니 말을 듣는걸요. 파올로가 대답했다. 그러는 게 신상에 좋죠. 애니가 대답하면서 웃음을 터뜨리고는 팔꿈치로 파올로를 쿡 찔렀다. 벨리체크 부인이 말했다. 친구 사이라고? 아니 누굴 바보로 하나? 한 달 후 둘은 같이 살기 시작했고 페인트가 한데 섞이듯 생활 패턴이 엮였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같이 치약을 쓰고 서로 감기를 옮기면서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더니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파올로가 출근하기 전에 애니의 머리끈을 풀었다. 그러자 애니는 굽슬굽슬한 머리카락을 흔들며 물었다. 이게 더 나아? 파올로가 대답했다. 더 나아. 머리 모양뿐 아니라 모든 면이 그렇다는 말일 수도 있었다. 그 후 결혼식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파올로는 쇼맨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한 어느 날 밤 애니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작은 전등들이 주위를 밝혔고 흰 대형 스피커에서 클래식 세레나데가 흘러나왔다.
파울로가 기다렸다는 듯 커다란 시트를 벗기자 독특한 조각상이 나타났다. 호능지로 만든 개구리 2마리였다. 파울로는 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날을 기념하려고 이 조각상들을 만들었다고 했다. 한 개구리는 넥타이를 메고 다른 개구리는 뛰어오르는 모양새였다. 넥타이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개구리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 둘에게는 위대한 도약? 애니가 웃으며 파울로를 바라봤다. 파울로는 이미 반지 상자를 열어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애니는 파울로의 질문은 기다리지도 않고 대답을 쏟아냈다. 그럴게. 안 돼. 애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파울로가 눈을 깜빡였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 파울로가 애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난 당신이 여기 있는 게 싫어. 파울로가 애니의 뺨을 만졌다. 만지지 마. 여기 있지 마. 당신은 살아야 해.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파울로의 손가락이 애니의 살결을 스쳤고 그 손길에 애니는 온몸이 녹는 것 같았다. 봐 애니, 북극광이야. 파울로가 부드럽게 말했다. 2사람 아래로 펼쳐진 유리 표면 속에서 초록색과 빨간색 물결들이 연기처럼 별들 사이를 지났다. 뭐가 북극광을 만드는지 알아? 애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애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기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으면서. 입자들이 태양에서 나와 날아다니다가 태양풍에 실려 지구로 불어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틀이 걸리지. 입자들이 대기권으로 진입해 애니는 목이 메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 파울로가 말했다. 파울로가 손을 흔들자 거대한 색깔들이 발 아래 있는 하늘을 휩쓸었다. 애니는 빛을 받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파울로는 결혼식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지만 아주 평온했다. 눈가에도 입가에도 주름 하나 없었다. 애니는 파울로만큼 보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또 그만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애니가 속삭였다.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야? 바람이 불었어. 파울로가 말했다. 상실은 생명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껏 진화했는데도 우린 아직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애니는 파울로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걸 알자 이제까지 겪은 상실들에 잡아먹힌 기분이 들었다. 일찌감치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로부터 사고로 다친 왼손, 억지로 떠나야 했던 집, 두고 가야 했던 친구들, 어머니의 죽음,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남편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애니의 마지막 상실이었다. 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애니가 물었다. 조금. 5사람을 만날 거야? 이미 만났어. 이해가 안 되는걸. 난 당신이 죽은 후에 죽었잖아. 여기는 시간이 달라 애니. 지상의 몇 초가 천국에서는 몇 세기가 될 수도 있어. 엉뚱해. 내 괴상한 우주책들보다 멋져. 파울로의 미소에 애니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때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났다. 애니가 강하게 말했다. 아니야, 이건 공평하지 않아. 결혼하고 겨우 하룻밤인데. 하룻밤새 많은 게 변할 수 있어. 애니는 애걸복걸하는 아이처럼 파울로를 바라봤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난 이해가 안 돼, 파울로. 왜 우린 그냥 행복할 수 없었을까? 왜 난 좋은 것은 뭐든 빼앗기는 걸까? 파울로는 뭔가 확인하는 것처럼 검은 창공을 응시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파울로가 말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만난 마지막 날을 기억해? 사실 나는 너를 쫓아갔어.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더라. 그런데 다가가서 말을 걸 수가 없었어. 내가 널 실망시켰다는 걸 알았거든. 파올로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 집은 다음 날 이주했고 그 일은 15년간 날 괴롭혔어. 우린 어렸지만 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고 느꼈어. 어느 날 당신을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병원에 있었지. 그래서 알았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돌아갈 길을 찾는다는 걸. 애니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시 잃었지. 우린 살아있는 동안 매일 뭔가를 잃어 애니. 때론 방금 내쉰 숨결처럼 작은 걸 잃고 때론 그걸 잃고는 못 살 것 같은 큰 걸 잃기도 하지. 파올로가 애니의 왼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 안 그래? 애니는 사랑이 차올라서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이 여기에 있다. 적어도 남편과 함께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난 당신을 구하고 싶었어. 애니가 속삭였다. 내게 폐 하나를 주었지. 그런데 당신은 죽었어. 그렇다고 당신이 베푼 일이 변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 일을 당하고 이렇게 평온해? 난 그저... 뭔데? 애니는 적당한 표현을 찾았다. 상심만 되는데. 파올로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파올로가 재킷 주머니에서 파이프 클레너로 만든 토끼를 꺼냈다. 그건 이미 나한테 줬잖아. 애니가 말했다. 잘 봐. 갑자기 토끼가 마법처럼 풀려서 반듯한 파이프 클리너 5개가 되었다. 파올로는 하나를 집어서 뭔가를 2개 만들었다. 이건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심장이야, 애니. 아무것도 겪지 않아서 작고 속이 비어있지. 파올로는 이 파이프 클리너를 그녀의 손에 놓았다. 그리고 이건 파올로는 다른 파이프 클리너 4개를 꼬아서 더 크고 복잡한 모양을 만들었다. 안쪽으로 얽히고 설킨 선들이 가득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의 심장이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난 후, 모든 상실을 겪은 후지. 더 큰 게 보이지? 하지만 상심하게 돼. 애니가 말했다. 그래, 그게 망치는 거지. 파올로는 파이프 클리너로 만든 심장을 애니의 가슴을 향해 밀었다. 아니야, 그게 온전하게 만들어. 불현듯 파이프 클리너들이 환하게 빛났고 애니는 내면에서 두근거림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 파올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고마워, 애니. 잠깐 너처럼 숨을 쉬게 되었어. 근사했어. 아니야, 기다려. 이제 넌 가야 해.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 난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당신은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한번 죽음에서 구제되었어, 애니. 그러니 세상을 구제해서 그 빚을 갚아야겠지. 간호사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어. 또 그런 이유로 돌아가야 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왜? 싫어. 파올로, 제발. 파올로가 애니의 손을 놓았다. 애니는 몸이 낱낱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았다. 먼저 발과 팔, 다음으로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사후에 복원된 모든 부위가 해체되었다. 몸 아래 표면은 납작하게 녹은 것 같았고 카세트 테이프들을 동시에 재생시키는 것 같은 2가지 차원의 소리가 들렸다. 파올로는 환하게 빛나는 북극광 속으로 잦아들고 있었다.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 얼굴만 보일 뿐이었다.
파울로가 부드럽게 키스하자 애니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뚫어져라 파울로를 응시했지만 무거운 커튼처럼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모든 게 어두워졌다. 그 순간 애니는 자신의 어깨를 잡는 두 손을 느꼈고 천국에서 지상으로 밀려 내려갔다. 애니는 이전에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금방 만나. 파울로가 속삭였다. 애니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보였다. 웅웅대는 기계 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보세요. 열기구 추락 소식은 곧 애리조나주 전역에 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사진들을 공유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했다. 신혼부부, 경험 부족의 조종사. 이 3명의 승객 중 행운이 따른 2명의 사연이 전해졌다. 열기구를 전선들 사이로 몰고 간 조종사는 바구니에서 튕겨나가 목숨을 구했다. 신부는 용감한 신랑에게 떠밀려 살았고 이후 바닥으로 뛰어내린 신랑은 중상을 입었지만 몇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 거기에는 아내에게 폐를 이식받은 후 몇 분도 포함됐다. 남편은 수술실에서 죽었고 같은 순간 아내는 이식 수술 합병증으로 코마에 빠졌다. 애니를 잠시 잃었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애니는 코마 상태에서 죽었다가 삼촌을 포함한 의사들의 처치로 다시 살아났다. 애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데니스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제 괜찮다 애니. 괜찮을 거야. 데니스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네가 우릴 겁먹게 했다. 애니가 눈을 깜빡였다. 오랜만에 전혀 겁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스노우볼 속 눈송이가 바닥에 가라앉듯 사건 관련자들은 본래 자리는 아니더라도 평온하게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테디는 다른 주로 이주해 교회에 다니면서 2번째 기회에 대한 토론 모임을 이끄는 데 시간을 쏟았다. 톨버트는 폐업하고 부지를 매각했다. 또한 5개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남편을 잃은 신부에게 편지를 썼다. 일주일 후 자신의 집에 와달라는 애니의 답장을 받았다. 톨버트는 차를 몰고 애니 집으로 향했고 문을 열어준 애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임신한 모습이었다. 애니는 기대보다 친절했고 모진 일을 당하고도 차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톨버트는 거듭 미안하다고 빗속에서 잠시 만났을 때 파울로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곤 헤어지기 전에 남편을 죽게 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애니는 용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바람이 분걸요. 애니가 말했다. 톨버트는 다른 바람이 불었던 것을 모른 채 떠났다. 비가 내린 그날 밤 질주하던 차가 파울로를 칠 뻔했던 순간 톨버트는 파울로를 갓길로 잡아당겨 구해주었다. 바람을 딴 데로 돌린 것이었다. 다른 버전의 비극이 계획되어 있었다. 만약 그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애니와 파울로는 하룻밤에 결혼 생활도 못하고 아기도 얻지 못했을 터였다. 하지만 인생이 보이지 않게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연필로 쓰다가 휙 뒤집어 지우개로 지우듯이.